잘 쉬셨나요? 네, 쉬는 시간에 휴안지로 지내셔야 됩니다. 유휴지로 보내지 말고. 이것도 뭘 알아야 알아들을 수 있겠죠. 자, 이제 내용 볼까요? 8번.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대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이 개념이 왜 나왔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투기 때문에 나온 거죠. 최종적으로 투기가 발생하는 건 최종적인 초과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투기 발생이 됐다면 몰린 거니까 얘는 최종적인 초과율이 있는 거다. 정보 가치보다 싼 정보 비용으로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맞죠? 그런데 만약에 최종적인 초과율이 없어졌다면, 최종적인 초과율이 그 어디에도 없다면 그때는 자원의 배분, 할당이 골고루 이루어진다. 그래서 할당이 효율적 시장이 된다.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번. 최종적으로 초과율이 없어서 골고루 나눠진다. 나눠진다가 할당, 골고루가 효율적, 할당 효율적의 개념이었다. 최종적으로 초과율이 존재함에 따라 몰린다. 그 몰리면 할당이 비효율적이다. 비할당 효율적, 할당 비효율적. 똑같은 표현. 그 다음 3번. 정보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 가치만큼을 정보 비용으로 지불케 하면, 만약에 정보 가치가 1억인데, 개발 정보의 가치가 1억인데, 정보 비용을 1억만큼 지불하게 만들면 그 정보 비용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율이 빵이 됨에 따라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은 될 수 있다. 이 얘기였어요. 4번. 불안정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도. 그래서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안정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지면, 이때 정보 비용을 기회 비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가치와 그 기회 비용이 같아지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다?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 우리가 이 부분의 이제 내용에서, 자, 여러분 페이지에, 6페이지에 굉장히 복잡하게 표가 나와 있죠, 여러분? 근데 이 표는 이제 이렇게 계산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보가치 계산 문제가 나오면 뭐 어떻게 풀라고 그랬죠, 여러분? 정보가치 계산 문제는 차, 안됨, 할인,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보가치 계산 문제는 개발했을 때 얼마, 개발되면 얼마, 개발되지 않으면 얼마, 두 개의 금액을 준다.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서 차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개발될 확률을 주는데 우리는 개발되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그 개발되지 않을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개발 가능성이 40%다 그러면 얘는 얼마를 곱하는 거다? 60%? 0.6을 곱해주시고, 항상 1년 뒤 가치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주거나 2년 뒤 가치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주니까 현재 가치로 고치려면 할인해 줘야 되는데, 요구 수익률이 문제에 주어지더라. 10%다 그러면 얘는 110% 된 금액이니까 1.1로 나눠주면 된다. 1년 뒤라면 한 번, 2년 뒤 금액이면 두 번, 그 내용만. 그럼 얘가 5%면 1.05로 나누면 된다. 1.05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됐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꼭 그렇게 푸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차 안됨 할인. 네, 꼭 안 될 확률을 곱해 주셔야 돼요. 안 될 확률. 그 다음 이제 칠판 해보세요. 정보의 경제적 가치, 줄여서 정보 가치. 얘는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를 빼서 구하는데, 얘를 한번 보는 이유는 실제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었냐면, 정보 가치는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에서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를 빼서 구한다, 이렇게 함정을 판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불 원정대라고 기억하는 거죠. 환불. 확에서 불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확률 80%일 때 확실하게 개발된다는 정보의 정보 가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얘는 두 개의 금액이 있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으로 그냥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되세요? 이건 기존의 방식으로 푸는 방법을 설명한 거고. 그래서 확실성의 현재 가치가 1억이고 불확실성은 9천. 그럼 정보 가치가 1,000만 원이 나왔네요. 그때 이 정보를 500만 원의 비용만 들여서 입수할 수 있다면 비용 지불한 이후에도 500만 원의 초과윤이 최종적으로 존재하니까 몰린다. 할당이 비효율적이 된다. 투기 발생한다. 투기 발생한다. 그러나 이 정보를 1,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야지만 입수할 수 있다면, 똑같이 지불하고 입수하게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짐에 따라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9번. 효율적 시장은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여러분.
정보는 몇 가지 정보가 있더라? 고개 드시고.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 그때 과현미라고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과거의 현미. 그래서 약성은 약하게 반영되니까 과거의 정보만. 중간성은 현재 정보까지. 현재 정보는 현재 공표된 정보. 네. 그럼 과거의 정보는 과거에 공표된 정보. 그럼 얘들은 공표된 정보. 그럼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미래의 정보. 그래서 강성효율적 시장은 미래의 정보까지 다 반영된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초과인을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는 무조건 뭘 적고 푼다? 과현미만 적어놓고 들어갑니다.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건 과거의 정보는 이미 산술화되어 있나요? 그래서 얘를 무슨 분석이라고 하더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누군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다 들려요. 다 들려. 그래서 현재 정보는 얘는 기본적 분석이었죠. 또 이걸 기본적 분석 이러지 마시고 기본적 분석이에요. 미래의 정보는 분석조차 필요 없이 반영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에서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이 얘기를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이렇게 주면 얘가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그러면 얘는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중간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주면 뭘 적고 과현미를 적고 어디까지 죽인다? 현까지? 그럼 미는 동그라미? x는 뭘 누릴 수 없다는 x. 초과인을 누릴 수 없다는 x. 동그라미는 초과인을 누릴 수 있다는 5. 맞나요? 그럼 제가 이제 판단한 읽을 때 정확히 읽혀지시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으나 현재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를 입수하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다. 5죠. 다시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으나 현재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를 입수하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다. 5죠. 똑같은 문장이라고요.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이윤은 물론이거니와 정상이윤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다. X, 뭐는 누린다? 정상이윤은. 다시, 이게 만약에 강성효율적 시장의 문제로 나왔다면 강성효율적 시장이라면 다 죽인다? 다 X? 다 반영돼 있으니까. 그럼 그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 누리지 못하겠네요? 뭐는 누린다? 정상이윤. 그래요. 그럼 지금의 이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서 완전한 정보의 공유에 따라 그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효율적 시장의 유형은 뭐겠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근데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었으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 정도가 나타나는 시장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맞아요? 그게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내용이죠. 그래서 4번, 중요하죠. 모든 종류의 효율적 시장에서 정상이윤은 모두 누릴 수 있더라. 정상이윤은. 그 다음 5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에 관한 한 완전 경쟁 시장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였죠. 제가 설명드린 게. 지금 한 게.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이게 붙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해볼게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현미 중에 과거 죽였죠. 현미는 살아있죠. 그래서 현재 미래 정보는 공유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현재 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초과이윤 누릴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보에 존재하는 최초 초과이윤 정보 가치가 현재와 미래 정보에 있죠. 그렇죠? 약성은.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정보 비용 발생할 수 있나요? 뭐에는 발생해요? 과거 정보에는 발생하지 않죠.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없으니까. 현재 미래에 발생하죠. 그럼 현재 미래의 이 정보 비용이 발생될 때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지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고, 만약 얘가 다르면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있기 때문에 할당이 비효율적인 시장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럼 다시 이쪽.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전 문제를 이렇게 푼다고요. 중간성 효율적 시장 과현미 적어놓고 과거 X, 현재 X, 미래 동그라미. 그럼 미래 정보에는 정보 가치 있네요. 그럼 정보 비용, 미래 정보에는 존재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할당이 비효율적인 시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둘을 같게 만들면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을 같게 만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죠.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현미 다 X죠. 다 반영돼 있으니까. 그럼 그 어떤 정보에도 뭐가 없다? 정보가치 없죠. 그럼 그 어떤 정보에도 정보비용 없어요? 그럼 그 어떤 정보에도 최종적인 초과는 없죠.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비교를 꼭 해두셔야 돼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니다.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정보가치는 정보의 경제적 가치고 확실성화의 현재가치에서 불확실성화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인 거고 정보비용은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드리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둘은 다른 거라고요. 근데 가끔 선생님들 중에서 이 둘을 같다라고 막 설명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달라요, 분명히. 근데 언제는 둘이 같아요?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언제는 같아져요? 무슨 시장이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이 둘이 같아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니까. 최종적인 초과이 빵이 돼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기회비용에 대한 내용. 기회비용. 여러분, 기회비용은 결국은 포기된 것이죠.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불합리한 선택을 해야 돼요? 합리적인 선택,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합리적인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포기된 것이에요. 그럼 내가 선택한 것이 적어도 포기된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지만 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내가 선택을 했는데 포기된 게 더 커. 그럼 나는 합리적인 선택을 못 한 거잖아요. 근데 포기된 것이라고 얘기하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니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쪽 보세요. 투자안이 4개가 있습니다. 자, 4개가 있어요. 여기서 기회비용의 개념을 한 가지를 좀 잡고 넘어가요. 투자자가 가진 자금이 5천만 원이 있대요. 쓸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럼 A, B, C, D 4개의 투자안 중에 하나는 아예 선택이 불가능하네요. 뭐는 없어요? D는 할 수가 없죠. 왜 할 수 없어요? 1억이 필요한 투자안이니까. 그럼 얘는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는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자신의 쓰는 것이 가능한 자금, 가용자금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투자안들 중에 수익이 제일 큰 걸 선택할까요? 그러니까 A를 선택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는 A를 선택함에 따라 D를 포기했다고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얘는 아예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럼 이제 A를 선택함에 따라 B, C 둘 다 포기한 것이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얘를 안 했으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했겠죠. 그럼 둘 중에 큰 걸 했겠다? 작은 걸 했겠다? 큰 걸 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때 얘가 지금 B 투자안이 A 투자안 선택의 기회 비용이 되나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 기회 비용은 여러 가지 투자안들 중에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 최선의 것이 선택됨에 따라 포기된 것들 중 최선의 것, 최악의 것? 최선의 것. 이게 바로 뭐다? 기회비용인 거죠. 맞아요? 그럼 기회비용 지금 B는 전체 중에서는 차선의 것인가요? 최선의 것이 선택되고 전체 중에서는 차선의 것이죠. 이게 포기된 것이라고.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A 투자를 하기 위해선 누군가에게 5천만 원 지불하고 800만 원 지불해 줘야 되나요? 아니죠. 내가 머릿속으로 B 투자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실제 지불된 비용이다. 머릿속으로 인식된 비용이다. 인식된 비용인 거죠. 인식된 비용. 됐나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의 개념을 잡아보면 1번 자유재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화랍니다. 공기가 대표 주자예요. 우리가 지금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는 거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있냐면 공기를 안 마시고 죽어버리는 기회가 있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재화는 대가 이시 없이 대가 없이 포기하는 거 없이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재화니까 기회비용이 빵이죠. 근데 경제재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 프린트물 자꾸 넘어가죠. 이 프린트물은 우리 이 교재는
지금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심에 따라 구입된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재예요? 자유재예요? 경제재죠. 그럼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재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니까 얘는 포기된 것이 있다. 그래서 항상 플러스 값을 갖는 거예요. 기회비용. 그 다음 2번. 기회비용은 포기된 것들 중 최선의 것 또는 전체 중에선 차선의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3번. 선택할 수 없는 것은 기회비용이 아니다. 아까 D는 기회비용이 아니었죠? 아예 선택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 4번. 이자율은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이다. 4번의 별표 3개. 자, 우리가 투자론에서 공부할 때 항상 부동산 투자를 통해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을 요구할 때 무위험률 최소한도로 요구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그 무위험률이 정기예금의 이자율이죠. 그럼 우린 돈을 가지고 예금을 하든 부동산 투자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면 예금 이자율을 포기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이자율은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를 잘 보세요. 지금 이 둘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 이런 식으로 주면 이 둘이 있는 거예요. 이자율이 뭐죠, 지금? 항상 우리는 이자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만 그 투자를 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를. 그럼 이자율이 올라갔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커진 건가요? 이자율이 올라갔는데 기회비용이 작아졌다 그러면 무조건 X라고. 이 둘이 같은 거니까. 돼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기회비용 커진 거네요? 그럼 이 둘 중에 얘가 커지면 얘 안 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부동산 수요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한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라고. 그럼 다시. 이번엔 반대로 해볼까요? 이자율이 하락했습니다. 이자율의 하락은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의 하락으로. 맞아요? 기회비용의 감소 맞죠? 그럼 얘가 줄었어요? 그럼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럼 부동산 투자 하겠죠?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겠죠?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요. 안 그러면 볼 때마다 헷갈려요. 예. 정리를 꼭 정확하게 해두세요. 그 다음 수용 결정 시에 자,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있는데 제가 가진 토지예요. 이 토지가 토지 수용이 결정된 거예요. 보상 금액이 얼마로 책정됐냐면 3억으로 아예 책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저는 보상금을 받고 나가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토지의 원래 시가는 4억이야.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토지를 무상 기증했어요. 그럼 무상 기증의 기회비용은 시가 4억이에요. 수용 결정이 된 토지는 보상금을 받거나 무상으로 넘기고 떠나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지 시가는 선택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래서 수용 결정 시 시가는 선택할 수 없음에 따라 뭐가 아니다? 기회비용이 아닌 거예요. 보상금이겠지 이제. 탄력성. 여러분 탄력성은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부터 시작해서 내용 봤던 거 쫙 들어갑니다. 자, 칠판 보세요.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라고 우리 공부했죠? 그럼 힘이 셀수록 그 반응이 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고소득층은 돈이 많다 적다? 많으니까 힘이 세다? 고소층 고가인 재화를 산다 저가? 고가. 신규택 중고주택. 신규택 고가주택을 산다? 그래서 신규주택일수록 고가주택일수록 고가인 재화일수록 소비를 할 때 그 비중 자체가 많이 차지하는 재화일수록 그게 고가인 재화죠. 고소득층일수록 수요는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는 거예요. 기억 꼭 해두십니다. 그럼 자, 이제 기억, 가격 정책. 수요자가 힘이 세냐 약하냐에 따라 공급자는 윽박지를지 아양떨지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힘이 약하다? 힘이 약한 거죠. 그럼 힘 약한 애한테 뭔가를 뜯어내는 방법은 윽박질러요, 아양떨어요? 힘 약한 애한테 아양 떨면 힘만 빠지죠. 힘 약한 애한테 윽박지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급자는 가격 인상 정책을 펼친다며. 가격 인상이 고가 전략이죠. 그에 따라 총수입의 증가를 꾀할 수 있더라. 다시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힘이 세요? 그럼 힘센 애한테 뭔가를 뜯어내는 방법은 아양 떨어야 돼요? 윽박질러야 돼요? 아양 떨어야 되죠. 가격 인하, 저가 전략을 통해서 총수의 증가를 깨야죠. 다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약한 거죠. 그럼 걔한테는 올려달라고 얘기한 대로 꼭 그만큼 100원 달라고 얘기하면 100원 주죠. 총수분 비례해서 증가? 맞아요. 그럼 이번엔 수요가 엄청나게 힘이 세요. 완전 탄력적이야. 그럼 그 말은 대체할 곳이 세고 셌단 얘기죠. 근데 걔한테 가격을 올렸어. 다 뛰쳐나가죠. 하나도 임대하지 못하죠. 하나도 못 팔죠. 그러니까 총수임이 땅이 되잖아요. 그 기억하는 방법.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네 완전 탄력적인 애한테 가격 인상 정책을 펼치면 윽박지르면 약간 뺏기고 온다? 다 뺏긴다? 다 뺏긴다. 그러니까 총수입 빵. 그런 전략을 펼치라는 게 아니라 그 경우를 그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였죠. 되셨어요? 이걸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 니은. 공급자는 공급 비용이 증가되면 그 공급 비용을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어한다. 떠넘기고 싶어한다. 떠넘기고 싶어한다. 그럼 결국은 양도인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임대인 입장에서 재산세, 종부세가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그럼 그 공급 비용이 증가되면 걔를 떠넘기고 싶어 하더라.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그때 떠넘겨지는 정도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더라.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 더 적게? 비탄력적인 사람, 힘 약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가 계속 나왔던 게 그 부분의 판단. 문제, 잘 보세요. 재산세가 중과세 되면 그 재산세 부담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항상 절반씩 부담한다. X죠.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됐을 때 공급이 더 탄력적인 경우에는 그럼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제가 비탄력적인 사람 체크해 놓으라고 그랬죠. 그럼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양수인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5조. 그렇게 문제를 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수치가 나오면 우리 수치 나오는 거 예상 문제집에서 풀어봤죠.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있을 때 얘가 3이고 2라고 줬다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해요? 수요자.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사람이 많이 부담한다고 그랬죠? 그 부담액의 정도의 계산은 반대로 뒤집으라고 그랬죠? 그럼 전체 얼마 중에? 5 중에 얘가 3을 부담하고 얘가 5 중에 2를 부담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것만 주의를 한번 해두시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되셔야 됩니다. 네. 떠넘길 때 전가죠. 아예 감수하지 않는 건 전가한다는 표현을 안 써요. 절 보세요. 변동이자율. 변동이자율. 물가가 상승되면 대출자는 똑같은 이자를 받게 되면 실질적인 이자가 감소하는 효과에 따라 이자 수입이 주니까 이자율을 올려서 그 올라간 부분만큼 누구에게 떠넘기고 싶어 한다?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떠넘기고 싶어 하죠. 그건 위험의 전가예요? 전가가 아니에요? 위험의 전가죠. 떠넘겼죠, 지금.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 물가 상승이 되는 만큼 임대료를 올려받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임대료가 하락하는 위험을 계약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위험의 전가예요? 위험의 단순 회피예요? 위험의 전가죠. 그런데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투자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기금에만 투자하기로 했어. 그럼 걔는 위험의 회피예요? 위험의 전가야? 위험의 회피죠. 그렇죠. 두 번째, 필요할수록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고개 드세요. 어떤 재화가 있는데 이 재화가 필요해. 그럼 가격이 올라가도 그 수요량을 얼마 못 줄이죠.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럼 꼭 필요한 재화라면 가격이 올라가도 하나도 못 줄이네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필요할수록 비탄력적이다. 그렇죠. 그럼 기업. 필수재와 사치재 중에 필수재는 꼭 필요한 재화죠. 그러니까 얘가 더 비탄력적이죠. 그럼 사치재는 가격이 올라가면 안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 탄력적이겠죠. 그 다음 니은. 주택인데 얘를 소비의 대상으로 내가 주거용으로 쓰느냐 아니면 투자의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둘로 나눈 건데 소비 대상으로서의 주택을 대체할 건 없죠. 그럼 걔는 더 필요하죠. 근데 투자의 대상으로 주택은
투자를 할 때 주택에 투자 안 하고 토지에 할 수도 있고 주식 예금에 할 수도 있죠. 덜 필요하잖아요. 투자 대상으로서의 주택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뭐가 더 필요하니까 소비 대상으로서의 주택이 더 필요하니까 얘가 더 비탄력적이겠죠. 가격 변화에 대해서. 디귿, 토지를 생산 요소로 보느냐 자산으로 보느냐에 따라 자산은 토지가 아닌 주식 예금으로 가져도 돼요. 근데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죠.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럼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가 얘가 더 필요하니까 얘가 더 비탄력적이죠. 지금 뭘 구분했는지 이해되세요? 그럼 질문.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느냐 소비의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탄력성의 차이가 발생한다. 오죠. 소비의 소비의 대상으로서의 주택이 더 탄력적이다. X죠. 소비의 대상으로서의 주택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필요할수록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꼭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 대체할 것이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 재화를 대체할 게 많으면 많이 뛰쳐나간다.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많이 변하겠죠.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중에 시장 밖으로 나갔을 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다? 주택.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주택이 가장 탄력적이겠네요. 그런데 상업지역이라면 상업용 건물이 제일 많을까요? 상업지역이라면 상업지역. 그럼 상업용 건물이 가장 탄력적이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종류별로, 용도별로, 지역별로 수요의 탄력성의 차이가 발생한다. 5가 되네요. 그 다음 니은. 공공임대택의 건설 공급 정책. 단기는 효과 만땅. 작게는 효과 꼴랑하나? 그래서 중요한 건 주택의 공급량을 단기에 늘릴 수도 없지만 단기에 줄일 수도 없다. 그래서 공공임대택이 건설 공급되면 단기에는 얘가 건설 공급된 양만큼 전체 임대택 수량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사적 시장이 못 줄였으니까. 그럼 전체 임대택 수량이 증가하면 대체할 집이 많아짐에 따라 사적 시장의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체할 집이 많아졌으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그럼 조세의 정가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언제에는? 단기에는. 근데 장기가 되면 사적 시장에서 공공임대택의 건설 공급된 수량만큼 꼭 그만큼 준다. 그래서 전체 수량의 증가 효과가 없어지므로 대체할 집이 많아지지 않았으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커진 효과가 사라지고 고로 조세의 정가를 줄여준 효과도 사라진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어진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적게 하겠죠. 그래서 규제가 많을수록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럼 나지와 건부지 중에 아까 물리적 제약이 있었던 게 뭐였죠? 건부지의 공급이 좀 더 비탄력적이죠. 그럼 나지의 공급이 제약이 더 적으니까 더 탄력적이네요. 다시 니은.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의 규제인가요? 토지이용의 규제죠. 그럼 지역지구제가 실시되기 전보다 지역지구제가 실시된 이유는 규제가 더 많아진 거니까 수요가 좀 더 탄력적이 된다. 지금 공급이 좀 더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 비탄력적이 되겠죠. 이게 문제를 푸는 요령이라고. 그 다음 12번.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시장의 기능에 무엇이 있고 특성이 무엇이 있다 쫙 열거돼 있었죠. 제가 걔를 구분하는 방법 설명드렸는데 무엇하는 기능을 붙여서 자연스러우면 뭐고? 기능이고. 자연스럽지 않으면 특성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하는 방법 기억 보세요. 가격 창조하는 기능 자연스러워요? 부동산 시장은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이 있다. 자연스럽죠. 이용 결정하는 기능이 있죠. 양가질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죠. 공간 및 자원 배분하는 기능이 있죠. 정보 제공하는 기능이 있죠. 자연스러워요. 이거 부자연스러움 다 외워야 돼. 네. 그 다음 니은. 불안정 경쟁 시장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어색하죠. 시장의 비조직화하는 기능 어색하죠. 정보의 비공개성하는 기능 어색하죠. 그러니까 얘들은 다 뭐다? 특성이라는 거죠. 특성. 기능과 특성을 꼭 구분해 두세요. 시험 문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치사하게. 다음 중 기능으로서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린 틀린 문장을 찾는데 틀린 문장이 없어요. 보기 중에. 뭐가 섞여 있을 수 있어? 특성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13번. 부동산 경기 변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경기는 사실상 건축 경기였죠. 건축물 중에 제일 많은 게 주택이었죠. 그래서 주택 건축 경기가 협의의 부동산 경기. 상공까지 포함시키면 광의. 주택, 건물 등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 필요하죠. 그래서 택지 분양 실적, 토지까지 포함시키면 최광의 부동산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건축 경기에 이렇게 나눠졌던 거 설명드렸죠. 그럼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얘가 사실상 건축 경기니까 제일 중요한 지표가 건축량이다. 건축량이 늘면 거래량 느나요? 거래량이 늘면 가격 변동하나요? 이게 3대 중요 측정 지표였죠. 그런데 거래량이 늘었다고 반드시 건축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존 건물들이 거래됐을 수도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갔다고 반드시 경기가 좋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투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축량에는 세 가지로 쪼개진다는 말씀 드렸어요. 얘가 선행지표인지 동행지표인지 후행지표인지를 바꿔서 문제 낼 수 있는데 기억하는 방법. 착공에 들어가서 허가받고 완공하나요? 허가받고 착공하고 완공하나요? 허가받고 착공에 들어가서 완공하죠. 그럼 앞에서 가고 같이 가고 뒤에서 따라가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되더라. 이거 바꿔서 연결 나오면 정말 헷갈려요. 다시 거의 대부분의 지표들은 다 선행지표인데 동행지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건축 착공되는 그 순간 건축 경기 좋은 거죠. 공인중개사인 우리 입장에선 거래량이 많은 그 순간 경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둘이 동행지표의 대표 주자예요. 그럼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 뭘 보면 알죠, 여러분? 부동산 거래가 많이 됐는지 적게 됐는지 뭘 보면 알아요? 취득세, 등기등록, 실적 보면 되죠. 취득세, 납부, 실적. 등기등록 실적을 보면 거래량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주기의 특징이 있었죠, 여러분? 자, 이게 기억나나 보세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죠. 저점 때리고 회복되나요? 후퇴하나요? 회복돼서 별 질문을 다 하고 있죠. 회복돼서 위로 치닫는 걸 상향한다고 하고 상향해서 정점 때리고 밑바닥으로 쳐박히기 시작하는 건 뭐해서? 하향해서 후퇴해서 정점 때리고 후퇴하는 거지 하향 아니죠? 후퇴하다 못해 밑바닥으로 쳐박히는 게 하향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국면은 몇 국면? 네 가지 국면. 얘를 둘로 쪼갤 수도 있었죠, 여러분? 얘는 확장 국면, 얘는 수축 국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때 얘는 좌우가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좌우 비대칭. 우측으로 경사가 져 있다. 그 이유는 회복은 서서히 진행. 후퇴는 산 올라갈 때 굴러 떨어지면 된다고 그랬죠? 급격히 진행.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 구조. 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는 존재하는 특수한 국면이 있었죠. 안정시장. 불황에 강한 국면의 시장. 도심지의 목적은 점포, 적정 규모의 주택. 얘는 사이사이에 존재하나요? 모든 국면에 다 존재할 수 있다? 모든 국면에. 그래서 얘는 주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었죠. 국면에는 포함되지만 주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기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안정 찍고 다시 회복. 이래야 주기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네요. 기억 꼭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 각각의 국면별로 누가 주도권을 지는지, 거래의 주도권을 지는지 공부했었죠? 그 다음 각각의 국면별로 기존의 거래 사례 가격이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가인지 하한가인지 기준가인지 공부했었죠? 가격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공부했었죠? 뭐는 죽어도 안 헷갈린다고 그랬죠? 회복시장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어요? 가격 상승. 가격 상승 초과 수요. 초과 수요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 누가 힘이 세다? 반대편. 공급자. 공급자 중시. 매도인 중시 영향 최초 나타났고 매도인 중시 영향이 강화된 거죠. 되시나요? 그럼 후퇴 시장에서는 초과 자, 후퇴 시장 가격 상승 하락. 하락. 가격 하락은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끼리 서로 팔기 위해 경쟁하면 누가 힘이 세다? 수요자. 매수인 중시 경향으로 바뀌었네요, 얘는. 매도인 중시에서 매수인 중시로 바뀌었죠? 매수인 중시가 강화됐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다음, 이제 상한가인지 하한가인지 기억하는 방법.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회복시장 가격 올라가고 있죠? 그럼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기존 가격보다 새로운 거래 가격들은 높게 거래될 거니까. 기존 가격이 제일 낮다? 하한가? 그럼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기존 가격이 제일 높다? 상한가? 네. 상한가였죠. 그럼 안정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이유는 투기 수요가 없이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편성돼 있으니까 기존 거래 가격을 그냥 기준 가격으로 사용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사례를 채택할 때 가장 적절한 시장이 무슨 시장? 안정시장이겠죠. 되셨나요? 그때 이 주기와 진폭은 명확하다, 불명확? 불명확. 일반 경기보다는 더 길다?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2배 정도 길고 진폭도 더 크죠. 진폭이 더 크기 위해서는 높낮이가 크다는 얘기는 정점 더 높고 저점 더 낮은 거지. 이거 뒤집어 놓으면 함정이에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정점은 더 낮고 저점이 더 높다 그러면 진폭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됐나요? 네. 이게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 꼭 하세요. 그 다음 여기서 잠깐만 이거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 보세요. 회복시장은 가격 상승하고 있어요. 상향시장도 가격 상승 이루어지고 있죠? 질문.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오죠? 근데 제가 질문을 미세하게 바꿀게요. 회복시장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시장인가요? 얘가 있기 때문에. 맞죠? 상향시장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시장이다 그러면 틀리죠? 왜? 정점 때리고 얘는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하니까. 뭐가 다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둘 다 가격 하락이죠? 둘 다 지속적인 가격 하락 예상이 되는 시장이다 그러면 X죠? 얘는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장 맞죠? 얘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장이 아니죠? 저점 때리고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 얘기. 지금 저게 주기적 변동. 비주기적 변동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계절에 한 번씩 반복되는 게 뭐였죠? 계절적 변동. 약 5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개발, 재개발됨에 따라 바뀌는 건 무슨 변동? 중장기적 변동. 이게 추세적 변동이었죠. 추세적 변동. 그 다음 무작위적 변동은 이번 주 로또 복권이 몇 번이 당첨될 수 있는지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왜 예측이 불가능하다? 자기적으로 뽑으니까, 무작위적으로 뽑으니까. 무작위적으로 뽑으니까.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한 변동은 무작위적 변동이었어요. 대표 주자 정책 변화였죠. 전쟁, 지진, 홍수, 정책 변화. 그 중에 대표 주자는 정책 변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고개 드시고 111 부동산 정책에 의해 부동산 경기가 변동됐다면 이것은 계절적 변동이다. 그러면 1월 계절이지 계절. 이렇게 들어가기 쉽다고요. 정책이니까 무슨 변동? 무작위적 변동. 그럼 결국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지금의 이 주기적 변동에 비주기적 변동이 한데 어우러져서 복잡다양 단순 명료? 복잡다양하게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 되니까 예측이 쉽다 어렵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할 필요는 있다? 정책을 수립하거나 투자 활동 등을 할 때 부동산 경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되셨어요? 그럼 만약에 정부가 상향시장인데 부동산 금융 정책을 확대 금융 정책을 펼치면 돈을 더 풀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시장에 돈이 더 들어오니까 얘가 더 치솟겠죠. 이때는 무슨 정책을 펼쳐야 될까요?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고 있다면 긴축 금융 정책을 펼쳐야 되겠죠. 더 적은 금액을 더 짧은 기간 더 높은 이자로 빌려줘야 되겠죠. 시장의 유효수를 줄여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만약에 하향시장이 늪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때 긴축 금융 정책을 펼치면 죽어라 하는 거죠. 그때는 확대 금융 정책을 펼쳐줘야 되겠죠. 만약에 투자 활동을 하는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이 주기가 상향시장의 정점 근처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투자하면 미친 거죠. 네?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저점. 아니면 하향시장의
하향시장이. 후반부에 하면 조만간 저점 때리고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알아야 되겠죠.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선분양제도는 실제 주택 건설 전 분양인가요? 먼저 분양하는 거죠. 그럼 먼저 분양받으면 자, 이게 분양 시점, 이게 준공 시점. 그럼 가격이 올라갈 때 먼저 분양받아요? 가격이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싼 가격으로 분양받아서 올라가서 차익을 누리고자 선분양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택 선분양 제도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떨어지고 있었다?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선분양 제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주택 선분양 제도는 이 시장들 중에 언제 타당해요? 상향 시장에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아니, 선분양 제도가 하향 시장에 존재하면 큰일 나죠.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시옷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 조세정가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국면을 찾아보래요. 여러분, 조세정가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국면은 수요자가 가장 힘이 센 시장이네요. 그럼 아까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자 찾기 어렵죠? 초과 공급이었잖아요. 그럼 수요자가 힘이 세네요? 매수인 중시 영향이 최초 나타났고 매수인 중시가 강화됐죠. 수요자가 제일 힘이 센 시장은 하향 시장이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냥 살짝 본 정도. 그 다음 12번.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가격 상승 국면은 회복시장과 상향시장 둘 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가격 상승 예상 국면은 무슨 시장만? 회복시장만. 뒤에 뭐가 나오니까 상향시장. 상향시장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얘기. 14번. 거미줄 이론. 1번. 에치켈이 있네요, 여러분. 에치켈. 에거먼이나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에치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에거먼이나. 그 다음 2번. 수요와 공급 사이의 시차 때문에 존재했어요, 여러분. 단기의 수요는 증가할 수 있지만 공급은 증가되지 못해서 초과 수요로. 가격 폭등? 고개 드시고 그 폭등된 가격, 현재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늘리는데 막상 공급되는 건 공급에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연도. 그럼 다음 연도에 초과 공급에 따라 가격 폭락. 펑펑 울면서 이제 그 폭락된 가격에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줄여버리면 현재 공급량이 준다? 미래 공급량? 미래 공급량이 주니까 다시 초과 수요? 가격 폭등. 그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다시 늘리면 초과 공급, 가격 폭락. 반복해가면서 균형점에 접근해가는 궤적 모양이 뭘 닮았다? 거미집을 닮았다. 이게 거미집 이론이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사이 시차가 존재하는 재화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화에 다 적용된다 그러면 X. 대표주자, 농수산물, 부동산 등 이때 수요와 공급의 시차는 수요 때문에 발생한다? 공급 때문에? 공급 때문에.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인 거죠. 그래서 3번에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재화만. 그 다음 모형이 수렴형이 있고 순환형이 있고 발산형이 있었죠? 외우는 방법 어떻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수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따라해보세요. 수탄수. 그래서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무슨 형? 수렴형. 그럼 반대는 발산형.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둘이 같으면 순환형. 그때 탄력성과 곡선의 기울기는 반대로 움직였던 거 기억나세요? 반비례하죠? 그래서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작은 걸 의미하더라. 이게 꼭 기억이 나야죠. 그 다음 공급자는 짱구다 짱구가 아니다? 짱구다. 오로지 현재 가격에만 반응해서 1위 1비에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지어버리니까 공급자 땜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가격 폭등, 폭락을 반복하는 거다. 그럼 만약에 공급자가 미래 가격을 정확히 예측해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지으면 초과 수요 없고 초과 공급 없고 가격 폭등, 폭락 없다. 그럼 거미집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급자가 짱구가 아니면 거미집에 걸린다, 피한다? 피한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이 성립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은 공급자는 반드시 현재 가격에 반응해서 현재 공급량을 결정짓는다? 미래 공급량을 결정짓는다? 미래. 한 기씩 차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공급은.
근데 수요는 바로바로 가능하잖아. 그래서 현재 가격, 현재 수요량. 미래 가격, 미래 수요량. 그런데 거미집 이론에서는 공급은 한 개씩 차이 발생하니까 고개 드시고 현재의 공급량은 그럼 무슨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현재 공급량은 과거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단기의 공급량은 전기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그 내용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6번. 주상공 중에 뭐에 더 강하게 반응하느냐, 이게 문제로 나올 수도 있죠. 기억하는 방법은 고개 드시고 거미줄은 길거리에 가면 지나갈 때 발길에 이렇게 걸려요? 아니면 얼굴에 턱하니 걸려요? 얼굴에 턱하니 걸리죠. 어디에 쳐요? 상공에 치죠. 상공에.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세요. 그 다음 거미줄 이론에서는 금년도 생산량은 공급된 양은 저장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불가능하니까 무조건 근해 연도에 다 팔아 치워야 된다. 그래서 초과 공급 발생하면 트랙터로 밀어버린 거죠. 그나마라도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론? 거미집 이론이네요. 그때 기울기 판단, 탄력성의 판단을 할 때는 무조건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거? 탄피. 이게 총알 쏴고 총알을 쏘면 남는 피, 가죽이죠. 이게 탄피잖아. 탄피. 그래서 피 앞에 있는 개수가 바로 뭐다? 탄력성의 크기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연습해 볼까요? 지금 저 혼자 좋아하는 건 아니죠?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 넌 해라 그러고 있지는 않겠죠 설마. 자 여기 보시면 QD는 100 플러스 4P래요. 4P. 그 다음 QS는 EQS는 200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이건 오류예요. 오류.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왜 제가 이걸 플러스라고 쓰면 오류라고 했는지 아시는 분? 얘 수요량이죠. 얘 가격이죠.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래서 수요함수 보면 이게 다 마이너스라고요. 그 다음 공급함수에 QS는 200 플러스 이제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200 플러스 8P라고 줬다고요. 8P. 네. 그럼 여기는 왜 플러스죠? 공급량과 가격은 비례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둘을 같게 놓고 풀면 얘가 마이너스가 1로 넘어와서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반대 부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분리수거할 때 그냥 얘들을 그 숫자만 그냥 더하라고 그랬죠. P는 마이너스 떼고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탄 P니까 P 앞에 게 탄력성입니다. 개수가. 단 QD와 QS 앞에 개수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얘는 1인가요? 개수가 1이죠. 지금 1이 생략돼 있죠? 근데 얘는 개수가 2죠. 그럼 얘를 1로 만들려면 얼마로 나눠야 돼요? 2로 나눠야 되죠? 얘는 나눌 필요 없다고 그랬죠? 쓰잘데기가 없어요. 얘만 쓰는 거예요. 얘만.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요? 4죠. 4 똑같아요? 탄력성 똑같잖아. 그럼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똑같으니까 얘는 무슨 형? 그렇죠. 순환형이죠. 순환형. 얘를 보면서 얘가 더 크네. 그러니까 발산형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그럼 얘는 지금 얼마고? 탄력성이 4입니다, 여러분. 4예요. P 앞의 개수. 얘 탄력성 4예요. 얘도 4죠, 지금. 4입니다. 그럼 얘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그렇죠. 4분의 1이에요. 역수라고. 얘도 4분의 1이죠?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기억을 꼭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이다. 예,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됐다고 해주세요. 저라도 마음 편하게. 이 강의실에 한 명은 마음 편해야 되잖아요. 다수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저라도 마음 편하게. 그래서 지금 경제론까지 내용을 다 설명드렸고 정책론 부분의 이제 내용을 10분간 쉬었다. 10분 쉬세요. 미리 7시까지 한다고 얘기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10분 쉬십시오.